주 52시간도 빠듯한데 선사시대 인류는 하루 3에서 4시간이면 그날 먹을 거 다 해결했습니다. 수렵 채집 덕분이었죠. 근데 이게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류는 그 여유를 스스로 걷어차고 더 고된 삶을 택한 걸까요? 약 1만 년 전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밀밭이 생겨나자 노동량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먹을 건 늘었는데 오히려 더 바빠진 역설적인 상황. 오늘은 그 선택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 원시인은 언제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거대한 맹수에게 쫓기고 동굴 안에서 뼈다귀를 두고 사투를 벌이며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죠.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한 나머지 우리는 선사시대 전체를 굶주림이 지배한 암흑기로 기억해왔습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은 아닙니다. 맹수의 위협은 실제했고 감염이나 부상 하나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세계였으며 영아 사망률은 오늘날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위험이 하루의 모든 순간을 빈틈없이 지배했느냐고 묻는다면 최신 인류학은 분명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1960년대 인류학자 리처드 리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쿵산 부족과 수년간 함께 생활하며 뜻밖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식량 확보에 직접 쓰이는 시간이 하루 서너 시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오전 반나절이면 먹을 것을 마련한 뒤 나머지 시간에 그들은 낮잠을 자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아이들과 뒹굴었죠.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는 이 관찰을 근거로 수렵채집 사회를 원래의 풍요로운 사회라 명명합니다. 물론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구 손질, 거처 정비, 불 관리까지 합산하면 총 활동 시간은 더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오로지 사냥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통념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죠. 위험은 분명 컸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과 공존하는 법을 몸에 새긴 이들의 일상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여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형 짐승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장엄합니다. 돌창을 들고 매머드에게 돌진하는 원시인, 그 이미지는 남성성과 영웅서사의 원형처럼 소비되어 왔죠. 하지만 실제로 대형 사냥이 매일 벌어졌을까요? 현대에 남아있는 수렵 채집 사회를 관찰한 다수의 인류학 연구는 정반대의 답을 내놓습니다. 일상적인 식탁을 떠받친 건 화려한 대형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뿌리, 열매, 견과류 같은 식물성 자원과 작은 동물, 곤충, 그리고 강가의 물고기가 칼로리의 대부분을 채웠죠. 주식시장으로 치면 고위험 고수익 종목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안전자산에 집중 투자한 셈입니다. 매머드 사냥은 성공하면 온 무리가 며칠간 배를 채울 수 있는 대박이었지만 실패 확률이 높고 부상 위험까지 컸기에 매일 시도할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전자산 전략을 가능케 한 건 놀라운 수준의 생태지식이었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떤 열매가 있고 어디에 식용뿌리가 묻혀 있으며 물웅덩이 근처에서 어떤 동물을 만날 수 있는지를 세대를 걸쳐 구전으로 전승했죠. 문자 없는 시대의 백과사전은 노인의 기억과 아이의 귀를 통해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런 분산 투자 전략 덕분에 한 자원이 고갈돼도 다른 자원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었고 치명적인 기근에 빠지는 빈도는 우리의 상상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가뭄이나 극한 한파처럼 모든 자원이 동시에 무너지는 재앙은 존재했죠. 하지만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예외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데 능숙했던 이들의 전략은 식량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력 자체를 배분하는 방식에서도 놀라운 유연성이 발휘됐습니다.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열매를 딴다.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려온 이 문장은 단순하고 깔끔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안데스 고지대의 한 고대 무덤이 열리면서 이 공식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페루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약 9,000년 전 인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곁에는 사냥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런데 유골 분석 결과 이 인물은 여성이었습니다.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이 연구는 고고학계의 파문을 일으켰고 후속 조사에서도 선사시대 여성 사냥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추가로 보고됩니다. 왜 교과서의 도식이 깨진 걸까요? 연구자들은 수렵 채집 사회가 성별에 따라 역할을 칼같이 나누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임신과 수유 기간에는 채집에 집중하되 그 외 시기에는 사냥에 합류하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역할을 유동적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지형과 계절, 무리의 구성,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최적의 포지션을 그때그때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애자일 조직론, 즉 고정 직무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역할을 빠르게 전환하는 업무 방식과 구조적으로 닮아있죠. 차이가 있다면 선사시대 인류는 경영이론서 없이도 수만 년 동안 그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했다는 점일 겁니다. 이 유연한 분업체계는 단순한 효율을 넘어 생존 확률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구성원이 부상을 입거나 기동력이 떨어져도
나머지가 즉시 빈자리를 메꿨으니까요. 고정된 역할에 한 명이 묶이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험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피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식량 확보 이후 남는 시간을 이들은 그저 멍하니 보냈을까요? 그 잉여 시간 안에는 생존만큼이나 치열한 또 다른 활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의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채운 활동은 수다였습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언어가 원래 유인원의 털고르기, 즉 그루밍이라 불리는 사회적 유대 행위를 대체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하죠. 몸을 직접 만지는 대신 말로 관계를 쌓고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수다의 진짜 힘은 단순한 유대를 넘어서는 곳에 있었습니다. 누가 사냥감을 공정하게 나눴고, 누가 무리해서 몰래 빠져 혼자만 먹었는지, 누가 위기 상황에서 동료를 도왔고, 누가 도망쳤는지, 이 정보가 수다를 타고 무리 전체에 퍼졌죠. 오늘날의 기업 평판 조회나 온라인 리뷰 시스템처럼 이 입소문 네트워크는 협력자와 무임승차자를 가려내는 생존 필수 정보 인프라였습니다. 불 앞에 둘러앉는 시간 역시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의 인류학자 폴리 위스너는 칼라하리 부시먼의 낮 대화와 밤 대화를 비교 분석했는데, 낮에는 자원 분배나 분쟁 같은 실용적 주제가 주를 이룬 반면 밤에는 이야기와 노래, 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모닥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밤의 시간은 공동체 구성원의 정서적 결속을 단단히 다지는 장치였습니다. 동굴 벽에 새긴 그림, 뼈를 깎아 만든 피리, 조개 껍데기 목걸이까지. 이른바 예술이라 불리는 이 행위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불안을 다스리고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례적 장치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죠. 수만 년 전 라스코 동굴 벽화 앞에 선 이들은 아마 콘서트장에서 떼창을 부르는 관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수다로 신뢰를 관리하고 의례로 유대를 강화하며 예술로 감정을 조율한 이들에게 잉여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또 다른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 잡힌 시간표는 인류 사사의 어느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어느 집단이 야생밀의 씨앗을 땅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농경이었죠. 이 전환은 흔히 혁명이라 불리며 문명의 위대한 도약으로 칭송받아왔습니다. 식량 총량이 늘고 정착이 가능해졌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 도약의 이면에 배신이라 부를 만한 대가가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렵 채집 시절 하루 서너 시간이면 끝나던 식량 활동이 농경으로 전환되자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하루의 대부분을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에 가축 돌봄과 곡물 가공, 늘어난 자녀의 양육까지 더해지면서 돌봄 노동까지 폭발적으로 불어났죠. 신체적 대가도 컸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농경 전환 직후 인류의 평균 신장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치아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수의 곡물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식단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 결과였죠. 수십 가지 식물과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던 시절보다 영양의 폭이 현저히 좁아진 겁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는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정착과 잉여 식량은 소유의 개념을 만들었고 소유는 계층을 낳았죠. 누가 더 넓은 밭을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곡물을 저장했는가가 권력의 기준이 됩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대형 사냥감이 잡히면 무리 전체가 나눠먹는 공유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농경은 그 분배 구조를 서서히 허물었습니다. 풍요를 얻은 대신 자유를 헌납했고 인구는 늘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농경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불렀던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농경이 만들어낸 역설은 인류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까요?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훨씬 뒤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이죠. 증기기관과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초기 공장 노동자들의 하루는 14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생산성은 폭발했지만 개인의 노동시간은 줄기는커녕 역대급으로 늘어난 겁니다. 농경이든 산업화든 혁신이 가져다준 잉여는 여유가 아니라 시스템의 확장에 재투자됐습니다. 더 많은 밭,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생산, 그리고 그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은 더 오래, 더 빈틈없이 일해야 했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 현상을 사치의 함정이라 표현합니다. 처음엔 삶을 편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한 기술이 일단 보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밀농사를 시작한 집단은 수렵 채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불어난 인구를 야생 식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든 일해야 하는 족쇄가 됐죠. 이메일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일은 늘어났지만 업무 총량은 줄지 않았고 퇴근 뒤에도 알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이 만든 효율은 고스란히 더 많은 과제로 채워졌습니다.
수렵 채집인이 농경의 함정에 빠졌듯 현대 인류는 디지털의 함정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궤적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죠. 이 모든 기술 사이에서 적응해야 하는 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2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출현한 이래 기본 하드웨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사시대 수렵 채집인의 뇌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뇌는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하죠. 차이는 뇌가 아니라 뇌가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스트레스 반응은 짧고 강렬하게 설계됐습니다. 맹수를 마주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에 피가 몰리며 즉각 싸우거나 도망치죠. 위험이 지나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 간헐적인 급성 위협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스트레스가 이 설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죠. 마감 메일 실적 압박, SNS의 비교 신호, 새벽까지 울리는 메신저 알림. 이 자극들은 목숨을 위협하지 않지만 뇌는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코르티솔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수만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형의 피로가 현대인을 잠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렵 채집인이 밤마다 모닥불 앞에서 얻었던 건 단순한 물리적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나누는 이야기, 함께 듣는 밤소리, 어둠 속에서 느끼는 무리의 체온, 감각적 단절과 연결이 공존하는 이 시간이 뇌의 회복 주기를 완성했죠. 반면 현대인의 휴식은 화면을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업무 화면에서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SNS로 자극의 종류만 달라질 뿐 뇌는 쉬지 못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자연환경 노출과 디지털 단절, 소규모 대면 교류가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처방의 대부분은 수렵 채집인이 매일 자연스럽게 경험하던 것들과 거의 겹치죠. 선사시대의 밤이 과학적으로 검증받고 있는 셈입니다. 뇌의 설계도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번아웃이라는 이름의 균열은 점점 깊어집니다. 수렵 채집인의 하루를 파헤치며 드러난 것은 단순한 원시인의 낭만이 아닙니다. 거친 위험 속에서도 유연한 협업과 분산자원 전략으로 생존을 안정시켰고 남는 시간을 관계와 예술에 투자해 공동체를 지탱했죠. 그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기만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과 쉼의 리듬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 농경은 그 리듬을 빼앗았고 산업화는 속도를 높였으며 디지털 혁명은 쉼과 일의 경계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인류가 선택한 매 단계의 진보는 총량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개인의 시간과 자율성은 체계적으로 줄어들었죠. OECD 통계에서 연간 노동 시간이 줄고 있다는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정작 퇴근 뒤에도 메신저를 확인하느라 뇌를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숫자가 잡아내지 못하는 피로가 있다는 뜻이겠죠. 선사시대에서 현대까지 관통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풍요는 자유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종종 자유를 담보로 얻어지는 거래였다는 것. 기술이 만들어낸 풍요 속에서 개인의 자율적 쉼이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자각하는 건 언제나 풍요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화면을 끄고 조용한 어둠 속에 잠시 앉아본다면 그 고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수만 년 전의 밤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질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